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수해 골프 논란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과도 했고 오늘도 수해 봉사 중인데 가볍지 않은 수위죠. 잠시 뒤에 10개월 숫자에 담긴 행간 읽어보겠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논란 이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처음으로 국회 국토위에 출석했는데 야당 의원들과 설전이 상당했습니다. 법사위로 가면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또 충돌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오늘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7월 26일 수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흔들리는 교권 확립을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학부모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 항목에 추가하고 학생 인권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의 신상이 33살 조선으로 확인됐습니다. 계획범죄 정황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한 가운데 신림동 일대 살인 예고글이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수해 중 골프 논란을 빚었던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홍 시장은 갑론을박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징계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수량 역대 3위를 기록한 올여름 장마가 32일 만에 모두 끝났습니다. 태풍의 진로가 중국 내륙으로 향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2차 전지 관련주 강세로 연일 오름세를 보이던 코스닥 지수가 하루 만에 4% 넘게 급락했습니다. 과도한 투자 쏠림 현상에 차익 실현 매물까지 쏟아진 게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집회 시위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교통방해, 소음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인데 야당 반발이 거세서 실제 법 개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사건을 계기로 당정이 학생 인권 조례를 정비합니다. 최근 교권 추락 문제점을 지적하는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소연하는 어려움 중 하나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인데 앞으로는 이 같은 악성 민원도 교권 침해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최근 경기교사노조가 개설한 학부모 갑질 사례 제보 웹사이트에는 선생님들의 피해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폭언은 물론 성희롱적 발언부터 심지어 맞짱을 뜨자는 학부모까지 선생님을 위협하는 발언의 수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 행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권 침해 항목에 보호자의 악성 민원을 신설하면 피해 교사의 요청에 따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학부모가 교원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시간대와 방식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하고 별도 민원 담당자를 거쳐 소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등이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에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 문자,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여 또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 개정 의지를 밝혔습니다. 교사를 상대로 하는 폭력도 엄연히 학폭입니다.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엄격한 기준하에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권 추락에 성난 교사들을 달래기 위해 연일 간담회를 열고 있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 인권조례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권조례를 통해서 한쪽 부분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가 되고 책임 부분이 빠짐으로 해서 교실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교권 철학의 큰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는 또 교원지휘법과 아동학대 처벌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개정법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뿐 아니라 지난 1월에도 20대 기간제 교사가 학부모 갑질 등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또 예체능 등 각종 비정규직 강사들은 아예 교권보호 대상에서도 빠져 있어서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교사 노조 등과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한 중년 남성이 일어나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딸은 집보성이도 하나만 받고 죽었습니다. 우리 딸 좀. 이 남성의 딸 20대 A씨는 서울에 있는 사립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하다 6개월 전 학부모 갑질 등으로 우울증을 겪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 학생의 한 부모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옷을 벗기겠다, 다시는 교단에 못 세우겠다, 콩밥을 먹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 달 동안 그런 걸 겪고. 유가족들은 A씨가 기간제라는 신분 때문에 학교에서 각종 차별을 받았고 사고 이후에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립은 이제 그거를 은폐시키고 그 다음에 아무도 도움을 안 주고 무조건 기간제라고 7시 20분까지 출근을 시키고 그 다음에 퇴근도 제일 늦게 하고. 기간제 교사뿐 아니라 예체능 강사 등 각종 비정규직 강사들의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라도에 있는 중학교 교실에서 예술 수업 강사인 40대 여성 B씨가 수업 중 학생의 돌려차기에 맞아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교원지휘법상 교권 침해 신고 대상에 예술 강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구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가 집계하는 교권 침해 건수에도 빠져 있는 12만 명에 달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생님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비정규 강사들은 고용도 불안하고 이제 그때 매년 학교마다 계약을 달리하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정확한 보호를 못 받고 있고. 정규 교원뿐 아니라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강사에 대한 법률 지원과 피해 구제 방안도 정부의 교권 보호 대책에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서울 신림동에서 대낮 흉기 난동을 부린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33살 남성 조선입니다. 심경이 복잡하다며 거부했던 사이코패스 검사도 받았는데 조선은 이번 주 내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을 무참히 공격해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33살 조선.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선의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조선이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하는 등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며 공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본인의 자백 등 증거가 충분하고 범죄 예방 등 공익도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조선이 계획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범행 하루 전 조선이 컴퓨터를 망치로 부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조선도 범행을 미리 준비했던 점을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인터넷으로 살해 방법이나 급소 등을 검색해봤고 오래전부터 살인 욕구 등을 느껴왔다고 말한 겁니다. 조선은 또 자신에게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도 말했는데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전날 조선은 감정이 복잡하다며 검사를 거부했는데 계속된 경찰 설득 끝에 마음을 돌려 검사에 응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조선이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2013년 이후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선은 이번 주 내로 검찰의 구속 상태로 넘겨질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살인을 예고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게시물 작성자 가운데 1명을 긴급 체포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다른 작성자들도 엄벌하겠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낮 흉기 난동에 목숨을 잃은 희생자 추모 공간 주변을 경찰이 순찰합니다. 조선이 잔혹한 범행을 벌인 신림역에서 자신도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게시물이 인터넷 커뮤니티 DC인사이드에 잇따라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한 번꼴입니다. 신림역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살인하겠다는 글에 이어 15시간도 지나지 않아 신림역 2번 출구에서 다른 사람을 해치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게시물은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곧바로 주변을 수색했는데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신림역에 순찰차 2대를 고정 배치하고 기동대원 2명을 도보 순찰하게 하는 등 방범 활동도 강화했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마음을 잡고 하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불안감이 크게 해소된다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경찰은 지난 24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려 긴급 체포된 20대 남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이 남성이 글을 쓴 당일 흉기를 실제로 샀다가 취소한 사실을 확인해 범행을 얼마나 준비한 건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진 않아 모방 범죄라기보다는 조선의 흉기 난동 이후 촉발된 젠더 혐오가 여성을 향한 보복성 시위로 번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모방 범죄하고 약간 양상이 다르다. 이거는 뭐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뭐 언쟁의 뭐 어떤 그 결과물로 보복성 뭐 게시물 정도가 올라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찰은 앞서 검거한 20대 남성의 경우 자수했는데도 신병 확보를 시도한 만큼 다른 작성자들도 똑같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수해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지도자급 인사에는 더 엄격한 윤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 건데 홍 시장은 사실상 징계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 지시가 내려진 지 8일 만에 국민의힘 윤리위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1시간 반에 걸친 회의 끝에 만장일치로 홍 시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폭우 피해가 잇따르던 시기에 골프를 친 건 물론 이후 국민 감정에 맞지 않는 해명으로 공분을 산 점을 고려했습니다.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일반의 윤리 감정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규정 및 윤리 규칙을 엄정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리위는 특히 홍 시장이 대선 후보와 당대표를 역임한 지도자급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만큼 더 엄격한 윤리적 잣대가 요구되는데 민심에 맞섰다며 홍 시장의 논란 직후 발언을 겨냥했습니다. 대국민 사과와 수해 봉사활동으로 뒤늦게 고개를 숙였지만 중징계를 내린 이유입니다. 괜히 그거 쓸데없이 터집 하나 잡았다고 그래 벌떼처럼 덤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윤리위의 징계 의결 직후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 더는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신에게는 3년의 시간이 더 있다며 남은 대구시장 임기도 거론했습니다. 당 윤리위의 이번 중징계가 선출직 공무원인 홍 시장의 직무에는 당장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 시장은 다만 향후 당정협의 같은 일부 업무 그리고 앞으로 공직선거 출마 과정에서 공천 규칙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올여름 장마가 한 달 만에 끝이 났습니다. 장마 기간은 평년과 비슷했지만 강수량은 예년 강수량의 2배에 달하며 관측 이래 역대 3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우려했던 5호 태풍 독수리는 중국으로 향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전망입니다. 정혜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여름 장마는 지난달 25일 2년 만에 전국 동시장마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제주도는 31일, 중부와 남부는 32일간 이어지며 기간은 예년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비의 강도는 역대급이었습니다. 장마 초반부터 전국 곳곳에 게릴라 호우가 쏟아지더니 남부지방에는 5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13일 이후 엿새간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비의 양은 연 강수량의 3분의 1에 달하며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올여름 전국 장마철 강수량은 648.7mm로 지난 2006년과 2020년에 이어 역대 3위를 기록했고 호남 지방에서는 1000mm에 육박하는 물폭탄이 쏟아지며 지역 관측사상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장맛비가 짧은 기간 많은 양의 강수가 집중된 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역대 장마철 강수량을 보면 2위는 장마 기간이 길면서 강수 일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강수 일수 대비 강우량이 2배가량 많습니다.
역대 3이라도 역대급 수준으로 볼 수가 있지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여름 장마는 우려했던 5호 태풍의 진로가 명확해지면서 끝이 났습니다. 5호 태풍 독수리가 중국 내륙으로 북상하게 되면서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쪽으로 더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고기압 가장자리에 머물던 장마 전선도 북한 쪽으로 밀려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5호 태풍이 주변 기압계에 작용하며 장마 종료의 변수로 작용한 셈입니다. 이 남쪽에 위치해 있는 태풍이 북편하면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도 같이 확장하는 구조를 보이면서 정체 전선이 이제 점차 북쪽으로 확장하는 구조를 보이면서 장마가 종료됐습니다. 최근 10년간 6차례에 나타났다. 기상청은 올여름 장마철에는 기후변화와 엘니뇨, 태풍 영향까지 겹치며 강수 패턴이 극한호우로 치닫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도 장마철 호우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강릉은 낮 최고 기온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6도까지 올랐고 폭염특보도 확대 강화됐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전국이 뜨거운 열기로 뒤덮였습니다. 남서쪽에서 더운 공기가 확장하며 한반도 곳곳의 기온이 크게 오른 겁니다. 강릉은 낮 최고 기온이 36도를 기록하며 올해 공식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 그 밖의 지방도 33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시작된 겁니다. 특히 높은 습도 탓에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치솟으며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낮뿐 아니라 밤에도 더위는 점차 심해질 전망입니다. 서울 낮 체감온도가 내일 33도, 모레는 34도까지 치솟겠고 밤사이 체감온도도 28도에 달하며 밤에도 무더위가 식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전국이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높은 기온과 습도가 유지되어 28일까지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이 이어지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온열 질환도 비상입니다. 이미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 수가 7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당분간 전국적으로 무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폭염경보 등 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낮 동안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등 건강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이런가 하면 오늘 갑자기 쏟아진 비에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저녁 7시 50분을 기해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 중랑구 등 동부권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또 경기도 구리시와 오산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도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경북 문경에 호우경보가 발령되는 등 경북과 경남에도 잇따라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고 있어 침수 등의 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등을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이와 함께 여야는 수해 대책 TF를 가동해서 관련 법안 처리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 간사들이 수해복구 지원 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 피해 앞에 정쟁은 잠시 미뤄두고 수해 지원과 예방책을 담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서 수해 복구, 항구적인 대책 관련 법안들을 좀 성과를 좀 내보자 하는 그런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자라는 점에 대해서 양당 의원들 모두 이제 일치했고요. 그리고 각각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끼리 바로 이어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선 수해 예방 법안들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 부처끼리 침수 예방 사업 계획을 통합 추진하는 내용의 도시 침수 방지법 제정안과 중요성이 큰 지방 하천에 대해선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배수 영향 구간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고 기재부하고 같이 이렇게 고시해서 국비를 지원해서 이번 우선적으로 좀 해결하자라고 합의를 봐서 그동안 그 국가가 지방하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지방화성 관리를 좀 더 강화하게 하는데 그런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환노위는 애초 예정된 전체 회의를 이틀 당겨 개최한 만큼 수해 방지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번 수해 원인을 놓고 문재인 정부 시절 4대 강보 해체 때문이라는 여당과 현 정부의 관리 책임으로 보는 야당 사이에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대통령실이 집회 시위의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서 도로 점거와 심야 새벽 집회, 확성기 소음 등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노총의 1박 2일 밤샘 집회로 시작된 집회시위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권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피해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이를 막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과 후속 조치 이행 방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 방해와 주요 도로 점거, 확성기 소음, 심야 새벽 집회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만큼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행 방안 마련 과정에서 벌칙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토록 요청했습니다. 앞서 집회시위법을 둘러싼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밤샘 집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튿날 정부와 여당이 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고 대통령실이 3주간 국민참여 토론을 진행한 끝에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투표 참여자 71%가 집회 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는 결과와 과도한 집회 시위로 피해를 겪었다는 응답 내용 등이 바탕이 됐습니다. 과도한 집회 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시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반발이 특히 거셌던 야간 집회 금지 등에 대해서는 기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고려해 금지 시간과 장소 등을 충분히 논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집회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라고 맞서고 있는 만큼 법이 실제 개정되기까진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오늘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상임위에 출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존의 전면 백지화 선언에서 한 발 물러나 의혹이 해소되면 오늘이라도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이뤄졌다는 의혹을 두고 여야는 국토위에서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야당은 국토부에 대안 노선이 더 낫다는 객관적 지표인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타당성 조사의 강상면 대안 비시 분석 결과를 내놓으세요. 말로 때울 게 아니라. 자료의 일부가 빠진 상태로 홈페이지에 공개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설계업체가 지난해 4월 종점부 위치 변경 의견을 담은 과업 수행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정작 공개된 문서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담당자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설계업체가 용역 계약을 맺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떻게 이런 의견을 낼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기재부가 검토했던 예타 보고서를 열흘 만에 평가 검토를 쭉 하면서 거기에 종점부를 변경하겠다라는 내용이 사실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라고 생각해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노선 변경은 이례적이지 않다고 두둔했습니다. 대안보다는 예타안이 훨씬 못하다는 걸 알면서 만약에 어떤 정치적인 압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동에 의해서 예타안으로 간다면 국토부는 배임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걸리겠죠. 사업 백지화를 공언했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실질적으로는 중단이라고 한 발 물러나 사업 재개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백지화라는 것이 그동안 진행된 게 아직 예산 투입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진행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근거 없는 의혹 확산의 제기를 중단한다. 자, 민주당이 그렇게 하면 오늘이라도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국토부는 의혹이 해소되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뒤 정치권엔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혼란의 책임을 물어서 민주당 지도부의 사퇴를 압박한 여당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으로 맞불을 놓은 야당이 충돌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기각한 걸 두고 여야의 책임 공방은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태원 참사를 정쟁으로 악용한 탓에 탄핵 행정공백이 생겼고 그 부담은 오롯이 국민 몫이었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사법 리스크 무마를 위해 사회적 혼란을 부추긴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 대상이라며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무책임한 묻지마 폭력, 묻지마 탄핵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주도했던 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야권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듭 강조하는 데 대해서도 헌재 판결 취지를 무시하고 또 참사를 정쟁화하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헌재의 판결 취지는 안중에도 없이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만 챙기겠다는 이기적 태도의 극치입니다. 민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이 이태원 참사 총책임자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재가 별도 의견을 통해 정부의 부실 대응과 이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국민 신뢰 실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지적했다는 겁니다. 국가적 참사에 대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책임 있는 자리에 그 누구도 사죄는 물론 책임지는 모습이 없다며 정권의 오만을 경고했습니다. 졸지에 아무 잘못 없이 정부의 잘못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뭐가 그리 잘났습니까? 국민 상처 치유와 국민 통합을 위해선 철저한 진상규명과 참사 예방이 필요하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뜻도 명확히 했습니다.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갖고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모든 과정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부분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회의장과 야사당 의지에 따라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특별법이 또다시 정쟁과 국민 분열을 일으킬 거라며 반대하고 있어서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가 급등을 하면서 시가총액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코스닥 시장이 하루 만에 4% 이상 급락했습니다. 과도한 투자 쏠림으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역대 시가총액 최대치를 갈아치웠던 코스닥 시장. 오후 들어 급락하기 시작하더니 전날보다 4% 넘게 떨어지며 장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2차 전지 관련주가 출렁인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황제주로 이름을 올리며 연일 신고가를 기록했던 에코프로는 장중 한때 26% 넘게 하락했습니다. 최근 과도한 자금이 2차 전지 관련주에 쏠리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차익 실현을 위한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 전체를 뒤흔든 겁니다.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포모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물량이 나오면 하면서 이제 팔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변동성이 위아래로 확 커져요. 갑자기 우르르 빠지고.
이런 배경에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가계의 여유 자금이 늘어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에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지난 2015년 당시 바이오 업종에 투자가 쏠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2차 전지로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많은 개인들이 저축도 많이 하고 자산도 좀 많이 증식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한국의 개인 투자분들이 선택한 건 결국 2차 전지가 된 거죠. 엄청난 자금들이 이쪽에 한 번에 몰리면서 변동성이 증폭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장세는 한마디로 쏠림의 극대화인데,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동안 기대감으로 지수를 끌어올렸던 2차 전지를 이제는 기업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4조 원대를 넘기며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3분기 연속 적자를 보였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현대차 2분기 영업이익은 4조 2,37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2% 증가한 수치입니다. 매출은 42조 2,49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순이익은 3조 3,468억 원으로 8.5% 늘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4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으로 최대 영업이익을 경신했고, 영업이익률은 10%로 2013년 2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는 하반기에도 판매 증가가 예상된다면서도 금리 인상 등 경영환경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요 감소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매출 증가 효과가 1조 685억 원 발생하여 매출액이 전년 대비 17.4%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날 실적 발표를 한 SK하이닉스는 올해 2분기 영업 손실이 2조 8,821억 원으로 상반기 적자 규모가 6조 원이 넘습니다. 매출은 7조 3,05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7.1% 감소했고, 순손실은 2조 9,879억 원으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반적인 계절성과 함께 모바일 신제품 출시 등에 따라 상반기 대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1분기를 저점으로 회복 국면에 접어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서울 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이 오늘 오전 군산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시장실과 부속실, 새만금 에너지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강임준 군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군산시가 강 시장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태양광 사업 사업자로 선정하는 등 특혜를 줘 군산시 수익금이 감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에 따라 지난 12일 조 씨의 면허가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부산지방법원이 부산대 측의 조 씨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지 3개월 만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조 씨가 1심 판결 이후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는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 지난 5월로 기간이 만료됐다며 이후 의사면허 취소 처분 효력이 발생해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난 1994년 서울 도심에서 흉기 난동으로 2명을 숨지게 한 폭력 조직의 행동대원이 붙잡혀 29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이후 중국으로 밀항해 도피를 해오다가 지난해 우리 영사관을 통해 자수를 한 건데요. 처벌을 피하려고 공소시효가 다 끝난 뒤 중국으로 밀항했다고 주장하다가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지난 1994년 12월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 도심 호텔 보복 살인 사건. 당시 폭력 조직 영산파 12명이 결혼식을 끝내고 나오는 신양파 조직원 등을 덮쳤습니다. 흉기 공격을 받은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건에 가담한 10명은 처벌받았지만 행동대원 A씨는 숨어 다니다가 배를 타고 중국으로 밀항했습니다. 그동안 중국 공안을 피해 허드렛 일을 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A씨는 우리나라 영사관을 찾아 자진 신고해 국내로 입국했습니다.
해경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살인죄 공소시효인 15년을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05년부터 중국에서 A씨를 봤다는 목격자 진술과 공범들의 녹취록을 통해 일찌감치 2003년에 중국으로 건너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의자가 수사망을 피하려고 해외로 도주한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을 알고 친 2016년 밀항 거짓말이 들통난 겁니다. A가 공소시효 완성 이전인 2003년 가을경 중국으로 밀항한 이래 약 20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사실을 확인하고 A의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음을 규명하였습니다. 29년 전 사건 피의자 중에 유일하게 잡히지 않은 건 행동대장인 55살 정동섭 씨. 건설사 임원이면서 투자회사도 운영하는 정 씨에 대해 검찰이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A씨와 중국에서 수차례 만나고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말도 미리 맞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들어올 때는 그런 의문이나 이런 차단하기 위해서 2016년에 밀항한 것으로 사전에 정동섭이나 다른 사람을 다 짜고 시나리오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검찰은 A씨 살인 혐의 외에도 밀항 단속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의 밀항과 도주 행각에 아직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영산파가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라이노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 윤리위가 폭우 속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결정했습니다. 중징계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예상한 수준이었습니까? 예상은 저는 한 6개월 정도의 당원권 정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늘어서 이제 10개월을 한 것은 생각보다 우리 당이 홍준표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위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예, 이게 좀 수혜 중 골프를 한 행위에다가 인터뷰했던 부분 그리고 페이스북 글을 게시했던 부분이 다 같이 지금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골프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골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여론의 비판이 있었으면 재빠르게 그에 맞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로서의 메시지를 냈어야 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수혜 때문에 고통을 겪는 가운데서 아주 눈살 찌푸리는 행동이었다고 평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도 이제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작년에 저희 당의 김성원 의원이 이제 수해 복구 현장에 가서 말실수를 하는 것 때문에 6개월의 당원권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에 비해서는 홍준표 시장이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추가적으로 받은 것을 생각해 보면 확실히 이 사안의 무게가 가볍지 않음을 당이 이제 시사를 한 것이고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라고 하는 상징적 조치를 보인 거라고 보입니다. 당의 상징적인 조치다. 자, 사과도 했고요. 수해 봉사로 오늘도 이제 자숙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이런 게 반영이 안 된 걸까요? 아니면 반영이 돼서 지금 당원권 정지 10개월일까요? 반영이 됐죠. 돼서 좀 깎아준 거다 이렇게 깎아준 거죠. 홍준표 시장 참 오랜 정치 생활 하셨잖아요. 당대표도 하셨고 그다음에 다선 의원이시고 대선 후보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번 골프 파동, 수해 속에서 골프 파동 그 과정을 보면서 참 없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말 내가 기죽을 줄 알아 하면서 막 인터뷰 하시고 국민정서법 그런 거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게 얼마나 갈까 생각했는데 정말 3일천하라고 해야 되나요? 금방 꼬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고개를 숙이고 사과에 들어간 것은 이러다가 제명당하겠구나 라는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료면도 보시면 저게 수해 복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신용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고개를 숙여서 공개 사과를 하고 지금 좀 어줍지 않은 이런 수해 현장에 가서 지금 삽질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부분을 얘기를 했대요. 당에다가 이 부분을 좀 참작해 달라. 예. 그래서 이 복구를 부분 위해서 가셨겠죠. 아니 그 진정성은 제가 의심할 이유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 거 지금 수해 현장에 지금 나가 있는 거에 대해서 당에다가 좀 이런 부분도 고려해달라고 홍준표 시장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해진다고요. 그래서 선처가 된 것인데 네. 당원권 저는 1년 정도로 봤었거든요. 정지 당원권 정지 1년을 왜 봤냐면 당원권 1년도 좀 중징계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4단계 중에 2단계거든요. 근데 뭐 되게 이게 뭐 중차대한 뭐 결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치적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 누가 보더라도 정말 국민들이 돌아가신 정말 이 수해가 심각했잖아요. 그 네. 와중에 골프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사과하면 돼요. 근데 거기서 반성하지도 않고 막 윽박지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국민의힘에 당에 해를 끼쳤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만약에 당원권 정지를 안 하고 뭐 경고나 당원권 정지 3개월이나 이 정도 줬으면 국민들이 야 국민의힘 이거 수준 이 정도밖에 안 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를 줘야 국민들이 보기에도 괜찮은데 하고 나머지 1년 정도를 또 줘야 홍준표 시장도 아, 뭐 이 정도면 내가 참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 결정으로서 네. 아마 판결한 것 같다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가 진상 조사를 지시하고 윤리위가 그날 바로 직권 상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틀 뒤에 징계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오늘 6일 만에 이렇게 결정이 내려진 거거든요.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김기현 대표하고도 좀 감정이 있었고 그리고 친윤계 의원들하고 설전도 좀 있었었는데요. 이런 영향도 좀 반영이 됐을까요? 글쎄 이제 윤리위가 네, 그 당 독립적인 지도부랑은 기구라. 독립지원 예. 기구니까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고 하면 김기현 대표는 당의 기강을 세우는 차원에서 아마 적어도 윤리위원장에게 뭐 이런 점은 참조해 주십시오 하고 전언을 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김기현 호가 출범한 이후에 다른 최고위원 두 분이 이제 윤리위 징계 심사 대상이 되면서 초반에 이제 리더십이 좀 흔들리는 모양새였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조치, 그다음에 사퇴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어진 이후에 김기현 대표 체제는 상당히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홍준표 시장은 당의 상임 고문으로서 지도부를 상당히 흔드는 메시지들을 많이 내셨거든요. 겨우 안정을 찾았는데 네. 당의 상임 고문이 어떤 당을 잘 되라는 말보다는 조금 더 날이 선 이야기들을 조금 감정이 실린 이야기들 많이 좀 하다 보니까 네.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이도저도 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뭐 짐작을 해봅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홍준표 시장이 당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들을 하다 보니까 당의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홍준표 시장에 대한 징계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1시간 반 정도 오늘 윤리위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 윤리위를 마친 뒤에 기자들을 만나서 징계 결정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2호의 징계 사유, 즉 당의 윤리 규칙을 위반하여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인이 이미 사과를 하고 수해 복구 활동에 참여하였지만 행위의 시기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이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일반의 윤리 감정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규정 및 윤리 규칙을 엄정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국민의 윤리 감정과 정서에 반하는 행위다. 자, 이외에도 오늘 어떤 설명이 있었냐면 홍 시장이 대선 유력 후보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윤리 기준을 지켜야 된다. 이런 설명이 또 있었거든요. 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알만한 분이 왜 그랬냐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당에서 아주 말하자면 상임고문에 해촉되긴 했지만 상임고문까지 맡을 정도로 당 사정과 그 다음에 국민의 눈높이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랬으면 이제 수해 와중에 골프를 하셨으면 즉각 사과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이후의 태도에 대해서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윤리특위위원장은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엄격하게 지적을 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홍 시장님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김기현 대표와 지금 각을 세워가면서 갔고 당시에 이제 뭐 정강훈 목사 발언으로 해서 상임위원장 해촉됐잖아요. 근데 그 뒤로 김진태 강원지사는 산불 났을 때 골프를 쳤는데 징계가 없었어요. 네. 근데 본인은
물론 이제 자초한 바는 있지만 수해 와중에 대구에 안 내렸는데 골프를 쳤다고 해서 김기현 대표가 지시를 해서 유리특위가 열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좀 이거 정치적으로 내가 지금 당하고 있구나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에는 본인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한참 밖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뭐 당원권 10개월 정도는 감사하게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오늘 안 그래도 기자들 질문이 있었습니다.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 2006년이었던가요? 수해 골프로 이제 제명을 받은 사례가 하나 있고 가깝게는 지금 말씀하신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산불 때 골프 연습장을 갔었던 이 일에선 또 징계를 받지 않은 이런 사례와 비교해서 기자들 질문이 있었는데 이거는 사례가 다르다 이런 설명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다르다는 그러니까 뭐 얘기입니까? 사후 조치들 이런 것들을 예. 아마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김진태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 좀 오래된 이야기라 사실은 뭐 지금 요즘에 나왔던 징계 처분과는 조금 기준이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사람도 많이 바뀌었고 당도 여러 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뭐 당원 당규도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준을 동일선상에 놓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김진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좀 강경 대응을 하다가 곧바로 나중에 사과를 했었던 그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참작이 됐었던 것 같고 홍준표 시장도 처음에는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머리를 숙이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물론 저는 6개월을 예상했습니다만은 지금 사태로 봐서는 사실은 거의 1년 이상의 중징계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나마 사과를 했고 사죄를 했기 때문에 1년 미만의 그 당원권 정지라는 게 나오지 않았을까. 아마 뭐 그 정도의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어떤 설명도 있었냐면 국민의힘 윤리위가 다른 정당하고 다르게 좀 이렇게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한 것은 민심 때문이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은 이제 어느 정당이 더 혁신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이 있었거든요. 네. 자, 윤리위가 이제 어떤 행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총선에 대한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도 이제 평가 기준에 좀 들어가나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총선이라는 것은 종합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실망을 주게 되는 것, 그다음에 표를 떠나게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막말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 막말들을 징계하는 데가 윤리위원회라고 생각이 되면 당연히 모든 징계는 총선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이제 21대 국회 때도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총선 이 선거 기간 중에 막말을 쏟아내가지고 윤리위에 징계 처분이 올라갔다가 뭐 구제가 되고 제명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상당 부분 미래통합당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전신정당에게 악영향을 끼쳤던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윤리위 징계가 번복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더 영향은 컸었습니다. 이제 결국 윤리위의 징계 여부에 따라서 총선에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총선과 약간의 시간적인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번에 징계는 총선을 염두에 뒀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징계가 결정되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더 이상 갑론을박이 안 됐으면 좋겠다. 아마 중징계는 좀 예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나는 아직 저 마지막 부분이요.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 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이거 느끼셨습니까? 보시면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로 휩쓸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국민정서법, 그러니까 민심에 대해서 신경 안 쓴다고 했지만 안 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해서 수해 골프 하면은 홍준표 이렇게 남는 꼬리표가 싫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시고 당원권 정지 10개월 받아들이겠다 얘기고요.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다라는 것은 홍준표 죽지 않았다. 저는 이거는 김기현 대표한테 하는 말 같아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흔들어도 정치적으로 흔든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내가 나중에 어떤 큰 길을 위해서 이번에는 참는다라는 좀 그런 뭐 뜻이 내포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얘기 같은데요. 네. 지금 홍준표 시장 참 속이 쓰리실 것 같습니다. 예,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 이거 김기현 대표에게 한 말 같다. 이런 네. 해석을 지금 주셨는데 어쨌든 대구시정을 이끄는 데는 지장은 없고요. 그런데 이제 기간을 보면은 내년 총선 때까지거든요. 그럼 어떤 당원으로서의 행위라던가 총선 영향력은 좀 줄 수밖에 없는데 정치인 홍준표에게 이번 징계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많이 좀 위신이 손상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력한 대선 주자 중에 한 분이었고요. 뭐 많은 표를 얻었던 것도 실제였고요. 당 대표를 2번이나 했었던
것이 있고 또 뭐 선수도 그렇고요. 여러모로 당의 어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의 어른이 상임 고문에서도 해촉이 되고 그 이후에 있었던 본인의 발언 때문에 당에서 또 징계까지 나와서 당원권이 박탈되는, 정지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정치적 위신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 손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1년이라고 하면 차기 총선까지를 훌쩍 넘는 시간인데 차기 총선까지는 적어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의 메시지는 못 낸다는 거거든요. 내가 당원으로서 이건 좀 별로다. 이게 내가 당원으로서 이게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못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소속에 있는, 당 바깥에 있는 한 지자체 장으로서의 메시지만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뭐 메시지를 내고 언론에 실리고 하는 거야 뭐 비슷한 효과를 내겠지만은 홍준표 시장 본인 스스로에게 굉장히 큰 어떤 망신 같은 것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홍준표 시장도 뭐 지지층이 견고합니다. 오늘도 그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징계 반대한다. 지지자들 어떤 집회도 있고 그랬는데요.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2명 왔어요. 2명 왔습니까? 네, 2명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라고 하는데 보니까 봉고차 하나 몰고 와서요. 한 분이 마이크 잡고 한 분이 운전하셔서 2명이 왔는데 이번 수해 골프 부분은 아무리 지지자라 하더라도 이거는 뭐 편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홍준표 시장을 보면 당원권이 정지 10개월이 됐다 하더라도요. 메시지 안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원에 대해서 당에 개입하지는 않겠지만 홍준표 시장은 더 멈추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얘기할 것이고 잘 피해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뭔가의 이 당과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서 뭔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10개월은 그 치욕은 있을지언정 정치인 홍준표에 있어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번 위기를 맞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또 돌파해 나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주제 바꾸겠습니다. 오늘 상임위 곳곳에서 좀 설전이 있었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논란 이후에 오늘 처음으로 국회 국토위에 출석했죠. 시작부터 야당 의원들과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번 국토부의 자료 공개는 대국민 거짓말 자료 공개 쇼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만적인 자료 공개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해온 원희룡 장관의 사과부터 받고 현안 질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제가 아직 보고도 시작을 안 했는데 사과부터 해라. 순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난데없이 이 특혜 의혹을 들고 나와서 다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TF까지 만들어가면서 사실상 지시를 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태를 이렇게 거짓 선동으로 몰고 왔던 민주당 전현 대표 두 분부터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은 시작부터 좀 자료의 왜곡이 있다. 그러면서 원희룡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를 했고요. 원희룡 장관은 사과할 사람은 오히려 전현직 민주당 대표다 이렇게 맞섰는데 오늘 국토위 지켜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정쟁만 하루 종일 오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국민들이 굉장히 이 부분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이 많은데 하나도 해소가 안 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원 장관도 직접 이야기를 했지만 보고를 하기 전에 벌써 사과부터 하라고 하는데 그 사과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무엇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지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백지화 선언을 한 것이 잘못인 건지 특혜 의혹이 명쾌하게 안 밝혀진 게 잘못인 건지 자료 제출이 미비한 것이 잘못인 건지 사과의 대상과 목적이 명확하고 피해가 어떤 사람이 피해를 받았는지 어떤 집단들이 피해를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그에 대한 사과도 걸맞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 무조건적인 사과 요청에 그냥 다 사과를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을 해명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잘못이 있는지를 야당에서 먼저 짚어놓고 나야 그 다음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과하는 것이거든요. 야당이 제대로 된 문제 제기도 못하고 그 상임위 내내 사실은 이렇다 할 이렇다 할 못 날린 상태에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그냥 무조건 당신들이 잘못했으니까 굴복하시오라는 메시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유효타를 적절히 날리고 그에 대해서 장관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깨끗하게 의혹 해소가 안 됐을 때 사과 요청을 하는 게 저는 순서였다고 봅니다. 네. 여야 사이에 첨예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자,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주로 노트북 그 앞면에 이렇게 글자를 붙여가지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하는데 저희가 좀 비교를 해봤는데 자, 한쪽에서는 허무맹랑한 정치 모략이다. 자, 그래서 국책 사업이 골병든다.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고요. 또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 이런 문구로도 맞서는 이런 선전전론을 보셨거든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상임위가 아니라 감정 싸움만 한 것이죠.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게 뭐 하는 거야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명백한 것은요. 왜 원희룡 장관이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12년 동안 국책 사업을 통해서 예타로 다 돼서 원안까지 정해진 이 처음에 정해진 원안을 정말 한 두세 달 만에 바꿔요. 근데 그 바꾸는 종점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어요. 그냥 그런 단순한 논리에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을 네. 왜 거짓 선동이라고 하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사과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입니다. 단순한 문제를 물어봤더니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선언을 하죠. 예. 본인은 그럴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지화 선언을 하고 백지화 선언을 한 다음에 나중에는 뭔가 다시 한 걸 물러서서 뭔가를 민주당이 사과하면 다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조건을 걸어요. 웃기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최근에 국토부에서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백지화 사업 선언은 충격요법이었다. 네. 지금 무슨 대한민국 국정, 특히 국토부를 구멍가게처럼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네. 이 국책 사업은요. 10몇 년을 각 정부를 지나오면서 1조 8천억 원 정도의 사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면밀히 검토돼서 거의 확정적으로 됐던 부분입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걸 바꿨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바꾸는 것도 설명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바꿨던 종점에 대통령하고 관련된 친척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라도 의혹을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거짓말을 왜 하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이 할 말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윽박을 지르는데 상임위를 제가 쭉 지켜봤더니 원희룡 장관의 거짓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짓말이 드러날 때마다 본인이 그냥 궁색한 변명으로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토부로서 국토부 장관으로서 설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거짓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뭐 수변지구 개발.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의 종점 있는 땅들이 개발될 수 없다. 네. 수변지구 관리 보호 지역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한다. 하지만 양평 쪽에요. 수변지구에 개발된 사례들을 민주당 의원께서 지적을 합니다. 예. 사례를요. 네. 수변지구를 하더라도 수변지구도 지구 단위 계획을 양평군수가 하게 되면 그 지역이 개발이 돼요. 양평군은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근데 국토부 장관은 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부동산 네. 개발에 대해서. 이미 그 거짓말이 드러나니까 되게 당황을 하고 다른 말을 하셔요. 그다음에 그 민간 용역업체에 받았다는 저기 그 원안 추진 계획서인가요? 보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상정 의원한테는 그런 거는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 민주당 한준 의원이 갖고 있는 게 드러났잖아요. 예. 그래서 또 사과하잖아요.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고요. 특히나 국토부가 지금 공개했던 PDF 자료가요. 아주 급하게 급조되느라고 네. PDF 목차하고요. 내용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쪽수가요. 그냥 중간에 선택적으로 손을 댔다는 겁니다. 그 자료들을.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정치적으로 장관이 그런 것까지 다 알아야 네. 되냐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우기기로 들어가는 것이다. 네. 라는 측면에서는 이거는 상임위에서 이거를 설명한다는 본인의 입장하고는 완전히 상반돼서 이거는 상임위에서 해결할 게 아니라 아마 국정조사까지 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냐 예.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간만큼 김재섭 위원장에게도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자,
이 종점 노선 변경된 부분 관련해서 자료를 이제 국토부가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좀 왜곡이 있다. 이게 민주당의 주장이고 이걸 해명하라는 주장이 하나 있고요. 앞서 이제 강상면 일대에 제2공흥지구를 만들려 한다는 그 의심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이 이게 이제 뭐 수변구역이고 산비탈에 있는 땅이라서 개발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거짓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글쎄 답변을 뭐 좀 그 어떤 정책 사업이고 양평의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능 여부는 전문가들이 판단할 거라서 제가 여기서 속단하기 좀 어렵지만은 적어도 지금 민주당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왜곡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예를 들면 자료 누락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자료 누락이 있었던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그 누락된 내용이 오히려 국토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더 유리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국토부가 유리하게 쓸 수 있는 자료들이 누락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국토부가 본인 스스로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왜 고의로 누락시켰겠습니까? 일단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게다가 민주당 제가 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민주당이 이거 왜 자료 없냐, 자료 제출 안 했냐라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이미 게시된 내용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역시도 이에 대한 내용들을 충실히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저 국토부의 해명은 무조건 잘못했다는 전제 아래에 이거 왜 안 했냐, 저거 아니냐 이렇게 꼬치꼬치 캐 묻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원안이 좋은지 아니면 네. 수정안이 좋은지 이거 이제 갑론을박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국토부가 수정안이 왜 좋았는지를 끊임없이 설명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7년이라는 방대한 시간 동안 55회의 자료들을 이번에 전부 공개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 입장에서는 자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 대응 논리를 가지고 왔어야지. 그러면 원안이 왜 더 좋은지를 설명했어야지. 사실 국토부에게 이렇다 할 유효타를 하나 전혀 못 날렸어요. 이번 상임위 때는. 그런 걸 보면 오히려 민주당이 이번 사안에 대한 이해가 정밀하게 있지 못하고 이것을 정쟁으로 끌고 가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한 소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무엇보다 관심을 끌었던 게 이제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선언을 취소할지 이 여부였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짓 선동을 중단하면 지금이라도 재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자, 여야는 원희룡 장관의 사업 백지화 결정이 적절했는지 이 여부를 두고도 오늘 충돌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8년차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요. 특정 부처의 장관이 그동안의 행정부가 처리해온 일을 그 누구도 상의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하루 만에 백지화 선언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도 일개 장관이 깡그리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혼란에 빠뜨리고 국토부 직원들도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오로지 원희룡 장관님의 정치적 입시를 위해서 한 것밖에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전문가들이 이에 압력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국토부가 노선 변경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우리 마을은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이런 기술적인 거 전문적인 주장 없이 다 주의 주장, 선전선동 심지어는 뭐 괴담이라고까지도 비난받을 만한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고 7월 6일 날 장관의 백지화 선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선언의 책임에 대한 여야 입장이 다른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씩 듣고 다음 주제로 넘기겠습니다. 대통령의 책임은 크죠.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대통령 공약입니다. 네. 저 양평고속도로 부분은 대통령 공약인데도 불구하고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선언을 했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본인의 처가가 관련된 의혹, 어떻게 보면 투기 의혹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이 부분은 정리해야지 원희룡 장관한테 총대 메고 지금 정치생명 걸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어떤 정치적 사안이든 최종 책임이 대통령에게 간다라는 면에서 뭐 책임 소재를 대통령에게 무게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야당이 올바른 지적을 한다는 전제 아래에 야당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지적했다는 전제 아래에 그 책임도 온전히 대통령이 질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야당의 지적은 상당 부분 정쟁화되어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도 책임이 없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네. 자, 두 분 다 예상된 답변을 주셨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국토위에서 이제 법사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토위뿐 아니라 오늘 법사위도 여야 공방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특히 전현직 법무부 장관 오늘 또 충돌했는데요.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보고 보시죠. 최은순 여사에 대한 법정 구속을 하면서 했던 양형의 이유는 왜 그렇게 엷은 미소를 띄우고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제 표정까지 관리하십니까? 혹시 뭐 관리하는 게 제가 관리한다 관리됩니까? 이 사안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이자를 묻는 게 아니고 최자를 묻는데 왜 이자로 답을 해요? 위원님 여기 소리 지르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내가 소리 질렀습니까 그동안? 자주 지르셨죠. 말씀하세요. 가볍기가 정말 깃털 같아요. 제가 여기 위원님 훈계 들으러 온 것은 아니고요.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네. 박범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여기서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거쳐서 조금 전에 들어보셨지만 왜 엷은 미소를 짓냐, 표정 관리까지 하냐 이런 표정 설정까지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봐도 좀 웃음이 나와요. 네. 벌써 박범계 장관 요새 TV 나오시면 저도 일단 미소가 지어집니다. 대부분 이게 약간 한동훈 장관을 만나는 날은 약간 장선 것처럼 본인이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오시는데 네. 대개는 역공을 당해서 서력전을 하시려다가 계속 서력을 당하시는 반복된 것이 국민들께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도 아마 뭐 그런 옛 추억들이 떠올라가지고 웃은 게 아닌가 싶고 네. 박범계 장관 질문이 번지수가 완전히 틀렸어요. 대통령 장모에 대한 판결의 내용을 물었거든요. 그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한테. 근데 이게 얼마나 이상한 질문이냐면 그 판결은 사법부에서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법부의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법리적인 검토를 받고 싶으시다면 뭐 그런 질문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행정부 소속의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 예를 들면 검찰의 기소 문제를 가지고 박범계 장관이 한동훈 장관을 질타했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도 대답의 책임이 있었겠지만 왜 사법부의 판결을 가지고 법무부 장관한테 물어봅니까? 지금 뭐 법률 토론하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과 법사위 의원 간의 토론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뭐 판결 따져 묻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완전히 틀린 질문을 시작하시면서 전직 법무부 장관이라는 분이 또 그런 어처구니없는 질문을 하니까 아마 많은 국민들이 웃음 짓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영상 구성 나가는 동안 매번 두 분이 주고받기 설전을 벌이니까 우리 김재섭 위원장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러다 두 분이 사랑에 빠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뭐 어떻게 보셨어요? 애증도 뭐 사랑일 네.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뭐 이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이제는 웃고 보는 게 참 씁쓸해요. 그러니까 보면 박범계 의원은요 법무부 장관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행정을 총괄하니까 물어보고 나서 답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은데 한동훈 장관한테 말렸어요. 뭐 왜 표정 관리하십니까? 이런 새끼로 세우면서 감정적으로 그냥 엮여버린 거죠. 그런 부분도 좀 씁쓸합니다. 원래 검찰이 잘못된 기소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판결문을 이제 판결문을 툭 던져놓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 이렇게 가려고 했던 것인데 한동훈 장관이 좀 뭐 속된 말로 이렇게 다른 걸로 막 치고 들어오니까 박범계 장관이 막 이렇게 욱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핑퐁하다가 지리를 놓쳐버렸다라는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한동훈 장관도 저래서는 안 돼요.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질타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예지국 아닙니까? 그 선배 전직 법무부 장관이고 그 다음에 뭐 법조 뭐 신분으로도 선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아랫분이 위에 사람한테 너무 저런 식으로 대들고 면박 주고 깐죽대듯이 저렇게 하는 것들이 과연 보기에 좋을까? 본인은 지금 시원하고 본인을 지지하는 팬덤층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이게 쌓이면요. 좀 어르신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예의 없다라는 네. 이미지가 씌워질 수 있어서요. 좀 저는 태도는요. 뭐 곧 출마를 하실 것 같은데 고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민주당 의원들과도 여러 가지 좀 설전이 있었는데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수원지검에 항의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최악의 사법 방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화영 전 지사의 입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연계성이 나온 그 시점부터 민주당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총력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검찰까지 저 현역 의원들이 가셔가지고 농성을 벌이는 사안들이 생깁니다. 전에 없던 일이죠. 이화영 전 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연계를 시사한 이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의 말에 일리가 있는 것이 민주당이 그러니까 뭐 민주당 차원의 당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로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인 이화영 전 지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로펌이 아닌 이상, 정당인 이상 정치적인 도움을 주겠다라는 건데 그럼 수사기관 찾아가서 정치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압력 주겠다는 소리처럼 들리거든요. 그거는 민주당이 직접 본인들이 이야기한 바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이화영 전 지사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정치적인 방법밖에 없고 그 정치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결국 검찰청 앞에서 농성하는 거라면 정치적으로 압력 주겠다. 답 정해놓고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이 요만큼이라도 시사되는 거는 전부 거짓으로 치부하고 이거 검찰의 인권유린이라고 정의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 이 진술이 나왔다가 옥중 편지가 공개됐다가 어제는 또 이제 법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부인하고 이제 좀 다투는 일도 있었는데. 자, 어쨌든 이 진술이 나온 이후에 민주당이 좀 총력전을 펼친다 이런 얘기세요. 당연히 해야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얘기했잖아요. 검찰의 효용 압박은 있어서는 안 된다. 있지도 않다. 네. 근데 민주당이 봤을 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과 그다음에 옥중 편지, 그다음에 부인의 탄원서, 그리고 법정에서의 부인과의 어떤 언쟁들, 이화영 부지사 전체적인 걸 봤을 때 검찰이 회유 압박이 있었다는 정황이 보여요. 이게 검찰 자체가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 압박해서 어떤 진술을 통해서 야당 대표로 향하는 수사로 가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법사위원이든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위의 의원들은 검찰에 가서 상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진술 번복을 위해서 공당이 나서는 건 적절치 않다. 자, 이런. 그러면 반대로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야당 대표, 야당 탄압을 위해서 진술을 검찰이 회유 압박하는 정황이 나오는 것들은 정당한가요?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검찰이 항의 방문을 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게 없었다는 어떤 정황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열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막아버리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지금 검찰이 나름대로 뭔가 찝찝한 어떤 수사를 하고 있지 않냐라고 민주당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또 야당 탄압으로 이어지는 검찰의 표적 수사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어서요. 이거는 정당한 정치의 말하자면 활동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국민의힘도 그런 일 겪으면요. 더 많이 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회유 압박이 있었다. 이거는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특별 접견을 신청했는데 자, 이게 거부당한 이런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이게 이제 한동훈 장관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한동훈 장관은 특별 접견은 말 바꾸기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아니 뭐 법률적으로 보장된 거라면 보장해야 되는 거고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 지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검찰의 회유 압박 얘기가 민주당에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와 대북 송금 연계가 딱 된 이후로 계속 검찰이 압박 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변호인이 없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실제로 접견을 한 내용들이 뭐 거의 이틀에 한 번 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빈도로 변호인이 같이 동행을 했던 것이고 변호인 옆에 있는 가운데서 검찰이 회유 압박을 하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변호인 옆에 두 눈 부릅뜨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지적을 안 하다가 갑자기 이재명 대표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이후에 당에서 총력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화영 전 지사가 그러니까 실제로 뭐 대북 송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아직 수사 단계니까 모르겠지만 설령 대북 송금이 이재명 대표가 관여를 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그래서 사실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한 것이라 하더라도 민주당은 이거 안 믿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진실을 안 믿겠고 이재명 대표가 연관되는 순간 이건 전부 회유 압박된 어쩔 수 없는 대답이었다라고 정의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 진술이 맞는지 옥중 편지가 맞는지 어제 재판에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무산된 이런 상황이고 다음 재판에서 어떤 그 얘기들이 나올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나저나 이화영 전 부지사 지금 부인이 대북 송금 사건 이 재판에서 좀 변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변호사 해임 문제를 두고 남편하고 어제 설전도 있었고 오늘도 좀 인터뷰를 해서 남편이 좀 양심 선언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심 선언이라는 게 이제 검찰의 회유 압박이 있었다는 양심 선언이겠죠. 근데 그 부인이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수감되고 나서 부인이 모든 변호인이나 이런 계약이라든지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중간에서 다 얘기를 하면서 조율을 해왔습니다. 대리인으로.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사건에 대한 실체를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이라고 해서 잘 모른다라는 예단을 할 필요는 없고요. 부인의 말이 검찰이 정황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도 명확하게 야당의 입장에 대해서 밝히면 된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떤 상황으로 보십니까? 저는 답을 정해놓은 거라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실제로 진실을 말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는 한 이거 전부 잘못된 얘기다. 검찰 회유 압박이다라는 답을 정해놓고 본 것이라고 보고요. 글쎄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 전 부지사의 그 부인께서도 민주당 당원이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저는 뭐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검찰에 가서 이거 압박 수사다, 뭐 말도 안 되는 수사다, 야당 탄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부인 역시도 저는 이거 야당 탄압이다, 이재명 대표랑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본인이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지사의 의사는 전혀 상관없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남편과 부인이 엇갈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어디까지 이 다른 의견이고 같은 의견인지는 다음 재판에서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이트 포커스였고요.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대낮에 흉기 난동을 부린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네, 33살 남성, 이름은 조선입니다. 신경이 복잡하다며 거부했던 사이코패스 검사도 받은 조선은 이번 주 내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을 무참히 공격해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33살 조선.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선의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조선이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하는 등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며 공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본인의 자백 등 증거가 충분하고 범죄 예방 등 공익도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조선이 계획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범행 하루 전 조선이 컴퓨터를 망치로 부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조선도 범행을 미리 준비했던 점을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인터넷으로 살해 방법이나 급소 등을 검색해봤고 오래전부터 살인 욕구 등을 느껴왔다고 말한 겁니다. 조선은 또 자신에게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도 말했는데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전날 조선은 감정이 복잡하다며 검사를 거부했는데 계속된 경찰 설득 끝에 마음을 돌려 검사에 응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조선이 우울증을 알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2013년 이후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선은 이번 주 내로 검찰의 구속 상태로 넘겨질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그런데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살인을 예고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긴급 체포된 작성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다른 작성자들도 엄벌하겠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낮 흉기난동에 목숨을 잃은 희생자 추모 공간 주변을 경찰이 순찰합니다. 조선이 잔혹한 범행을 벌인 신림역에서 자신도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게시물이 인터넷 커뮤니티 DC인사이드에 잇따라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한 번꼴입니다. 신림역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살인하겠다는 글에 이어 15시간도 지나지 않아 신림역 2번 출구에서 다른 사람을 해치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게시물은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곧바로 주변을 수색했는데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신림역에 순찰차 2대를 고정 배치하고 기동대원 2명을 도보 순찰하게 하는 등 방범 활동도 강화했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마음을 잡고 하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불안감이 크게 해소된다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경찰은 지난 24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려 긴급 체포된 20대 남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이 남성이 글을 쓴 당일 흉기를 실제로 샀다가 취소한 사실을 확인해 범행을 얼마나 준비한 건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진 않아 모방 범죄라기보다는 조선의 흉기 난동 이후 촉발된 젠더 혐오가 여성을 향한 보복성 시위로 번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모방 범죄하고 약간 양상이 다르다. 이거는 뭐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뭐 언쟁의 뭐 어떤 그 결과물로 보복성 뭐 게시물 정도가 올라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찰은 앞서 검거한 20대 남성의 경우 자수했는데도 신병 확보를 시도한 만큼 다른 작성자들도 똑같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최근 교권 추락 문제점을 지적하는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소연하는 어려움 중 하나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입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최근 경기교사노조가 개설한 학부모 갑질 사례 제보 웹사이트에는 선생님들의 피해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폭언은 물론 성희롱적 발언부터 심지어 맞짱을 뜨자는 학부모까지 선생님을 위협하는 발언의 수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 행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권 침해 항목에 보호자의 악성 민원을 신설하면 피해 교사의 요청에 따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학부모가 교원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시간대와 방식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하고 별도 민원 담당자를 거쳐 소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등이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에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 문자,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여 또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 개정 의지를 밝혔습니다. 교사를 상대로 하는 폭력도 엄연히 학폭입니다.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엄격한 기준하에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권 추락의 성난 교사들을 달래기 위해 연일 간담회를 열고 있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 인권조례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 인권조례를 통해서 한쪽 부분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가 되고 책임 부분이 빠짐으로 해서 교실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교권 철학의 큰 그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는 또 교원지휘법과 아동학대 처벌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개정법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가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코스닥 시장이 하루 만에 4% 이상 급락했습니다. 네, 과도한 투자 쏠림으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역대 시가총액 최대치를 갈아치웠던 코스닥 시장. 오후 들어 급락하기 시작하더니 전날보다 4% 넘게 떨어지며 장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2차 전지 관련주가 출렁인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황제주로 이름을 올리며 연일 신고가를 기록했던 에코프로는 장중 한때 26% 넘게 하락했습니다. 최근 과도한 자금이 2차 전지 관련주에 쏠리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차익 실현을 위한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 전체를 뒤흔든 겁니다.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포모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물량이 나오면 하면서 이제 팔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변동성이 위아래로 확 커져요. 갑자기 우르르 빠지고. 이런 배경에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가계의 여유 자금이 늘어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에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지난 2015년 당시 바이오 업종에 투자가 쏠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2차 전지로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많은 개인들이 저축도 많이 하고 자산도 좀 많이 증식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한국의 개인 투자분들이 선택한 건 결국 2차 전지가 된 거죠. 엄청난 자금들이 이쪽에 한 번에 몰리면서 변동성이 증폭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장세는 한마디로 쏠림의 극대화인데,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동안 기대감으로 지수를 끌어올렸던 2차 전지를 이제는 기업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들에 한해서 대출 규제가 내일부터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하반기에 예상되는 역전세 대란에 대비하려는 조치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는 역전세 위험 가구는 수도권에서만 절반에 달합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1년간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려는 목적에 한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대신 총부채 상환 비율 DTI를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허용 비율도 40%에서 60%로 늘리면서 빌릴 수 있는 돈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연소득 5천만 원인 집주인이 4% 금리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 3억 5천만 원에서 1억 7,500만 원 정도를 더 빌릴 수 있게 됩니다. 대출금은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해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반환 대출을 이용할 경우 새로 집을 살 수 없도록 해 갭 투자를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그 대출 한도를 예외를 적용하는 거는 그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갭 투자에 쓰일 우려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다만 LTV 70% 한도를 채우는 등 이미 과도한 대출을 받았다면 추가 대출은 어렵다며 주택 처분 등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권유했습니다. 또 소득 대비 대출을 관리한다는 원칙은 계속 유지할 거라며 추가 규제 완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앞으로 기본적인 DSR 규제와 같은 대출 규제 그리고 가계대출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지속이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하반기 예상됐던 역전세난이 대부분 해결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 셋째 주 코로나19 확진자는 25만 3천여 명, 하루 평균 3만 6천여 명으로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35.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9일 확진자는 4만 7천여 명까지 치솟으면서 6개월여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고위험군은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호흡기 감염병으로 확진된 경우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하향 조정은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위한 것으로 다음 달 중순부터는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도 이에 맞춰 시행될 예정인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됩니다. 검사비와 치료비는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자부담으로 전환되지만 인공호흡기 등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계속되고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도 일단은 유지됩니다. 여중생들이 이틀에 걸쳐 장소를 옮겨 다니며 또래 여중생을 때리고 동영상을 찍어서 유포했습니다. 피해 학생과 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강원도에 있는 노래방.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여러 중학교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2학년 여중생이 다른 학교 1학년 여중생 뺨을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때립니다. 겁에 질린 듯 피해 학생의 울음소리는 더 커집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2학년 여중생이 조롱하면서 또 뺨을 3대나 때립니다. 피해 학생은 폭행에 가담한 같은 학교 동급생에게 오히려 무릎을 꿇고 사과도 했습니다. 자신들을 험담하거나 쳐다봤다는 것이 폭행 이유였다고 피해 학생은 말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이틀에 걸쳐 노래방과 골목, 집 등으로 데리고 다니며 폭행하고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찍은 동영상은 주변 친구에게 보여주거나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계약하고 학교 갔을 때 마주칠까봐 겁나고 또 동영상 보고 놀림받을까봐 좀 무서워요. 일부 가해 학생 부모들은 정확한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피해 학생에게 사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얼마나 손발을 떨리고 지금 잠도 못 자고 그래요. 이거는 아이들이 할 행동들이 아니잖아요. 피해 학생의 진정서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고 해당 학교들도 자체 조사를 벌여 강원도 교육청에 보고할 방침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지금 보신 YTN 보도와 관련해서 교육당국이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현재까지 가해 중학생은 5개 학교 7명으로 파악했으며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서 가해 학생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들은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해 조사하고 있으며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접촉하거나 협박, 보복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긴급조치 2호를 내렸습니다. 진정서를 접수받은 경찰도 피해 여중생과 가해 중학생들을 차례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최근 수도권 일대 무인 점포에서 청소년들의 절도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 강북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무인 점포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를 절도 혐의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1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는 그젯밤 11시 반쯤 서울 번동에 있는 무인 점포의 결제 기기를 강제로 열고 현금 120만 원을 훔쳐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이 확보한 점포 CCTV 영상을 보면 이 남성은 계산하는 척 결제 기기에 다가간 뒤 가위를 이용해서 자물쇠를 뜯고 현금 다발을 챙겨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네, 어제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기각했습니다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장관의 대응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 역시 인정했습니다. 효율적으로 조치했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면서도 여러 요인이 겹친 총체적 결과로 참사가 일어나 이 장관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중도보수 5명의 진보 성향 재판관 4명까지 만장일치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을 기각했지만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72쪽 분량 결정문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는 대목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재판관들은 참사 현장 교통 통제 등이 늦어져 긴급 구조 활동과 구조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상민 장관은 참사가 일어나고 1시간이 훌쩍 지난 밤 11시 20분 무렵에야 카카오톡 메시지로 상황을 처음 보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보고가 바로 이루어지지 못해 피해 상황을 늦게 인식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 장관이 직접 상황 판단 회의를 구성해 운영하거나 중대본 운영 여부를 판단하는 게 더 바람직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이 참사 상황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했다면 인명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별개 의견을 낸 재판관 3명의 지적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이 장관이 첫 지시를 내린 뒤 18분 동안 아무 대응도 하지 않다가 밤 11시 49분이 돼서야 현장 방문 준비 등을 지시한 점을 꼬집으며 대통령 지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때보다 뒤였다고 질타했습니다. 현장 지휘소 도착까지 105분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건 평균적인 공무원의 눈으로 봐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조정 책임자에게 기대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균적 공무원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상식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다수 재판관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는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여러 요인이 겹친 총체적 결과여서 주무부처 수장에게만 책임을 돌리긴 어렵다는데 9명 모두 동의했습니다. 또 이전 3차례 탄핵 심판과 마찬가지로 탄핵 절차는 정치적 심판이 아닌 규범적 절차로 직무 수행이 미흡했더라도 중대한 위법이 없다면 파면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재확인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지난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시설물 피해가 12,000건이 넘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후 6시 기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는 3,940건, 공공시설 피해는 8,416건으로 모두 12,000여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누적 대피자는 19,0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은 1,500여 명에 달합니다. 수해 방지 대책 관련 법안들이 국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환노위는 오늘 법안 심사 소위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어 도시하천 유역 침수 피해 방지 대책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른바 도시침수법 제정안은 통상적인 홍수관리 대책만으론 피해 예방이 어려운 도시하천 유역에 대해서 종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여야가 수해 방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은 만큼 오늘 환노위를 통과한 이 법안들은 내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은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투명한 정보, 비상조치 등을 한국 측에 설명했다면서도 우리 측 요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염수 방류에 반발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협력을 강조하며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장급 실무회의에서 한일 양측은 지난 12일 양국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후속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일본은 방류 정보의 신속, 투명한 공표, 비상상황 조치 등에 대해 보충 설명을 했다며 한국과의 의사소통을 계속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다만 방류 과정에서의 한국 전문가 참관 등 우리 측 요구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일본은 강경한 발언으로 중국의 입장을 대변해온 친강 외교부장의 면직이 오염수 방류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논의를 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정적 중일 관계가 중요하다며 오염수를 둘러싼 대립을 최대한 피하려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建設的かつ安定的な日中関係を日中双方の努力で構築し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り 하야시 일본 외무상이 지난 14일 왕이 위원과 만나 중일 관계가 중요한 국면에 있다고 말한 점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日中関係には様々な可能性がありますが、同時に数多くの課題や深刻な懸念に直面しておりまして、非常に重要な局面である。 이런 가운데 기시다 총리는 자신의 트위터에 오염수 방류를 영어로 설명한 동영상을 게재하며 관련 홍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한일 정부가 다음 달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장급 실무 협의를 하기로 뜻을 모은 가운데 우리 요구안을 일본 정부가 얼마나 수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중국 당국이 밝히지 않은 친강 외교부장의 경질 사유에 대한 외신들의 질문이 쇄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여전히 입을 다문 채 친강 흔적 지우기에 들어갔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친강 부장의 경질이 발표된 이튿날 중국 외교부 브리핑룸이 모처럼 꽉 찼습니다. 중국 당국이 밝히지 않은 경질 사유에 대한 질문 공세가 이어졌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我没有可以提供的信息，我还是建议你查阅新华社发布的消息。 모르쇠로 일관하는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선 조용히 친강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화면에 있는 외교부장 활동란은 빈칸이 됐고 친 부장의 사진과 양력, 인사말 등도 삭제됐습니다. 外交部网站的信息按照相关管理规定进行更新。 다만 중국 정부의 최고 회의 기구인 국무위원 명단에는 여전히 친강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국회격인 전인대 상무위도 친강이 겸하는 외교부장 직무만 면직을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질된 친강은 물론 돌아온 왕위에 대한 추가 인사처분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王毅重新任命为外长，过渡性安排还是长期的安排？ 这个问题我没有可以提供的信息。 친 부장은 지난해 연말 외교부장에 임명된 데 이어 올해 3월 국무위원으로 승격됐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총회 속에 과거 왕이 부장이 5년 만에 올랐던 자리를 단숨에 꿰찼던 겁니다. 그러나 올라간 속도만큼 빠르게 추락한 친 부장, 경질 사유를 떠나 그를 중용했던 시 주석의 지도력에도 흠집이 날 수밖에 없는 정국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수해골프 논란을 빚었던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리위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징계 수위를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사과하고 수해복구 활동에도 참여했지만 이미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 감정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윤리 규칙을 엄정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서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면서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작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끝낼 수 있는 수사 종결권이 부여됐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수사준칙 개정을 논의해왔었는데요. YTN 취재 결과 법무부가 최근 행정안전부와 실무 단계 협상을 모두 마무리하고 사실상 최종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단독 보도하겠습니다. 취임 전부터 이른바 검수 원복을 공언해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6월 검찰과 경찰, 해경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꾸려 수사준칙 개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자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라고도 불리는 경찰 불송치 처분과 관련한 규정이 바뀌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올해는 수사 준칙을 개정해서 개정 형사법령 시행에 따른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겠습니다. 기존 준칙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건에 송치를 요구할 권한이 제한적이고 한 번 재수사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수사 준칙에는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사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실상 경찰 결정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법무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실무협의 단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준칙 개정안 조율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보면 검찰 수사 권한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기존 보안수사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이었지만 개정안에선 사안에 따라 검찰이 직접 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선거사건 수사 규정도 달라집니다. 앞서는 경찰에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 검찰에 사건을 넘기더라도 제한이 없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 짓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검찰에 이를 알려 수사 방향을 협력해야 합니다. 이 밖에 수사 관련 실무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수사 중인 사건이 경찰로 단순 이송되는 경우라도 고소 고발을 당한 당사자에게 통보해줘야 해 수사 사실이 사전에 알려질 우려가 있었지만 이제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겁니다. 법무부와 행안부 양측이 실무 단계에서 협의를 마친 만큼 큰 범위의 조율은 사실상 끝났다는 관측입니다. 여기에 공백 상태였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업무에 복귀한 만큼 개정안 발표와 입법 예고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네, YTN 보도와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정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있고 조만간 이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 준칙은 국민 편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곧 개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수사 구조가 왜곡돼 국민은 자기 수사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고소장이 거부되기도 하는 문제를 겪고 있다며 수사 준칙 개정 작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도시 프랑스 파리가 꼭 1년 뒤 지구촌 스포츠 축제의 한마당으로 변신합니다. 100년 만에 파리에서 다시 열리는 내년 하계올림픽 이모저모를 프랑스 현지에서 서봉국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 26일 낭만의 상징 센강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파리올림픽은 19일 여정에 돌입합니다. 뻔한 스타디움 입장식 대신 에펠탑 등을 배경으로 160척 배를 탄 참가국 선수들이 펼치는 예술적인 무리의 행진이 연출됩니다. 문화의 독보적인 자부심을 지닌 나라답게 파리 곳곳에 유서 깊은 건축물도 경기장으로 바뀝니다. 파리 군사학교 건너편에는 유도, 레슬링 경기장이 들어서고 에펠탑 바로 밑 샹드마르스 공원에서는 비치발리볼이 펼쳐집니다. 도심 한복판 콩코르트 광장은 브레이크댄스 경기와 함께 스케이트 보딩장으로 변신합니다. We tried to get tickets for the breakdancing and skateboarding, but they were already sold out. So I can't wait to see those on a screen. 프랑스에서 15,000km가 떨어진 타히티에서 열리는 서핑을 포함해 32개 정식 종목, 329개 세부 종목에 참가 선수도 15,000여 명. 양성평등과 포용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여성 선수 종목과 혼성 종목 수를 늘려 15,000명을 정확히 남녀 반반으로 나눕니다. 선수들의 안전과 함께 기상 이변 등으로 점점 더워지는 유럽의 여름 날씨는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That the athletes are used to compete every summer in extreme conditions, sometimes in countries, so they are able to adapt also to the different solutions that we will propose. 코로나 엔데믹 시대의 첫 대회. 프랑스 파리는 1900년과 192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하계올림픽 3회 개최 도시의 영광도 안게 됩니다. 1924년 이후 정확하게 100년 만에 다시 열리는 파리올림픽은 예술과 패션의 도시 파리를 스포츠 축제장으로 바꿔놓을 전망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서봉국입니다. 6.25 전쟁 국군 전사자 7명 유해가 73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공항에 도착한 영웅들을 최고의 예우로 맞이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이제 곧 국군 전사자께서 내려오시겠습니다. 젊음을 나라를 위해 바친 호국영웅 고 최임락 일병 등 7명 유해가 천천히 공군 시그너스 수송기에서 내려집니다. 6.25 전쟁 국군 전사자들이 73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영웅들이 고국의 땅을 밟자마자 예포 21발과 함께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전사자께 대하여 경례!
전쟁의 아픔을 다룬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OST가 연주되며 전사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고 최임락 일병의 막내 동생은 형을 위한 편지를 읽다가 목이 맵니다. 형님이 이 나라가 걱정을 마시고 편히 쉬셔야지. 저도 형님을 찾아주신 대한민국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랜 세월 뒤에서야 최일병의 유해 위로 올려진 참전기장. 정부는 최고의 예우를 다해 전사자 7명을 맞이했습니다. 유해는 임시 안치됐던 미국 하와이를 떠나오며 시그너스 수송기 승객 좌석에 자리를 잡았고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지에 진입할 땐 F-35A 스텔스 전투기 4대의 엄호를 받았습니다. 봉환식을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고국으로 돌아온 유해 중 유일하게 신원이 확인된 고 최임락 일병은 대전 현충원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유해 6위는 신원 확인을 위한 정밀 감식과 유전자 검사 등이 진행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북한에서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이 바로 내일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개 행보에 나선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의 공조에 맞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밀착하는 모양새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25 전쟁 때 전사한 북한군 묘인 열사묘를 참배하며 본격적인 전승절 행보에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지난 12일 화성 18형 시험 발사 참관 이후 13일 만입니다. 영웅 정신과 투쟁 본때를 우리 혁명 특유의 불가항력으로 빛나게 기승해 나갈 때 세계에서 가장 존엄 있고 자주적인 강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원히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6.25 전쟁에서 전사한 중국군 묘지도 찾았는데 중국 초대 국가주석인 마오쩌둥의 장남으로 전쟁에서 사망한 마오 안익묘에 별도로 헌화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중 두 나라 인민이 피로 쟁취한 승리라고 주장하며 양국의 혈맹 관계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외빈들도 속속 북한에 도착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군사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해 인민군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경을 봉쇄한 북한이 외국 사절단을 받아들인 건 3년 반 만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군 수장을 단장으로 보낸 만큼 전승절 전후로 북한산 무기 수입 문제를 논의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북한은 부총리급인 리흥중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대표단도 초청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표단을 포함한 것은 북한을 고려한 것도 있지만 더 큰 틀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공공의 적으로 삼고 있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 전승절을 계기로 중국, 러시아와 한데 모이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 간 대립 구도도 선명해지는 모양새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 5와 갤럭시 Z 폴드 5를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갤럭시 Z 시리즈는 접히는 부분을 개선해 심미적 아름다움을 제공할 뿐 아니라 외부 충격을 분산시키는 구조로 설계됐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습니다. 갤럭시 Z 플립 5와 갤럭시 Z 폴드 5는 다음 달 11일 국내 출시되며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사전 판매를 진행합니다. 호주 남서부 해변에 약 100마리의 돌고래가 때로 자추돼 절반가량이 죽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구조 작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주 퍼스에서 남동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체인스 해변 근처에 둥근머리 돌고래떼가 나타났습니다. 이후 100마리 가까운 돌고래들이 해변 가까이 떠내려오다 해변까지 올라와 바다로 돌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푹푹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찜통 더위에 잠시만 바깥에 나가도 땀이 흐르고 있는데요.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25도, 강릉 26도, 광주 25도, 부산 25도로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2도, 대전 33도, 광주 33도, 경주 35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무척 덥겠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온열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바깥 활동하시는 분들은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고 틈틈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오전부터 저녁 사이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매우 강하게 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위가 더 강해지겠고 내륙에는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라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